세계 최대 지상전 기업 라인메탈 CEO가 카메라 앞에서 한국을 향해 입을 열던 그 순간 유럽 군사 전문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유럽의 방산 시장을 사실상 집어삼키고 있는 기업의 수장이 한국 방산 기업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인데 그 표정엔 경계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독일 진출이 단순한 공장 설립 수준의 사건이 아니라 유럽의 군사와 산업 질서를 뒤흔들 파장을 담고 있다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유럽 주요 매체들이 최근 몇 달 동안 연이어 한국을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굳건하던 유럽 방위산업의 내적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균열의 한가운데에 한국의 K방산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라인메탈 CEO 파퍼거가 말한 한국 기업에 대한 유연함은 표면적으로는 협력의 제스처처럼 들리지만 해외 기자들은 그 발언 속 숨은 메시지를 즉각 해석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막을 수 없으니 공존 전략을 택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유럽 내부 데이터 분석가들은 이미 한국 방산이 동유럽을 중심으로 어떤 속도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숫자를 대입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 계약만 해도 폴란드에서 옵션 포함 1000대 이상 언급된 구조가 만들어졌고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 누적 수출량 2800문을 돌파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독일제 레오파드2 전차의 구매 절차와 비교해 인도 속도에서 최대 4배 빠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기자들이 가장 먼저 받아든 분석 자료에서도 이 점이 크게 부각됐습니다. 최근 들어 유럽 언론이 한국의 방산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경계에 가까운 분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재무산업 전문지들은 K방산이 가진 생산 속도 우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주요 국가들은 최대 7년까지 걸리는 기존 전차 및 장갑차 생산 리드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독일 내부 자료에서는 레오파드2 A7을 한 대 생산하는데 평균 3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고 포탑, 장갑판, 탄약 공급망이 한꺼번에 지연되는 문제가 고착화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K2 전차를 연간 60대 이상, K9 자주포를 연간 200문 이상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구축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이 수치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라인메탈 CEO가 한국과 협업하겠다는 발언까지 끌어낸 겁니다. 유럽의 방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독일 기업이 직접 한국을 언급하며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이야기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독일 기업은 통상 자신들의 기술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이 강하고 해외 기업 언급 자체를 꺼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라인메탈의 핵심 시장인 장갑차부터 시작해 전차, 탄약, 포탑, 조선 부문까지 추격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순간 유럽 군사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특히 외신들이 강조한 부분은 한국 방산의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기술의 전력화 속도였습니다. 유럽 매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새로운 전차 플랫폼을 구성할 때 개발 양산 배치 모든 과정이 평균 40% 이상 빠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는 개발 종료 후 양산 체계 구축까지 소요된 기간이 5-6년이었는데 이는 유럽 주요 국가 평균 소요 기간의 절반 이하입니다. 이런 속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시 조명받았고 유럽 언론들은 한국이 나토 전력 보강 사업을 정면으로 위협할 잠재력을 갖췄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분석가들은 또 한 가지 변수를 꼽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공급망은 조선, 철강, 탄약전자, 반도체 산업이 모두 모여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구조라는 점이었습니다. 독일은 전차를 만들 수 있지만 조선 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탈리아는 조선이 강하지만 장갑차 기술이 약하고 프랑스는 항공이 강하지만 생산 속도가 느립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세계 5위 방산, 세계 최상위 반도체 공급망 그리고 단기간 생산 체계를 갖춘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았습니다. 독일 매체들은 이것을 국가 단위의 완전체 방산 생태계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유럽을 압박하는 구조는 이 지점에서 시작된 겁니다. 라인메탈 CEO의 발언을 해외 기자들은 즉시 산업 구조의 변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CEO가 한국과 경쟁을 원한다는 말은 표면적으로 평온하게 들리지만 실제 의미는 그 반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독일의 핵심 시장을 잠식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을 적으로 두는 것보다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것이 기업 생존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겁니다. 이 해석은 독일 내부에서도 이미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유럽 정책 전문가들은 한국 독일 방산 경쟁이 유럽 재무장 시대의 최대 변수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 언론이 강조한 대목은 한국 방산이 가격 속도뿐 아니라 운영 신뢰성에서도 독일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9 자주포는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 국가들이 극한 환경 실전 훈련에서 검증한 장비로 기록되어 있고 K2는 노르웨이 테스트에서 북유럽 환경에 최적화된 기동 안정성을 보여 유럽 방산업계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반면 독일제 레오파드2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고 탄약 공급 정비 체계가 전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 계속 나왔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가들은 결국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에서 독일의 절대 독주를 흔들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맥락을 정확히 읽은 라인메탈 CEO는 마침내 한국을 향해 말을 꺼낸 겁니다. 경쟁이든 협력이든 열려있다는 그의 발언은 유럽 방산이 한국을 절대로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방산기업의 진짜 경쟁력은 생산량, 단가, 인도 속도, 신뢰성 4가지가 결정짓는데 최근 3년 데이터만 봐도 한국은 모든 항목에서 유럽을 압도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 누적 2,800문 이상이 생산된 세계 최대 포병 플랫폼이며 이 물량은 독일 PGH-2000 전체 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로 해외 분석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전차 분야에서도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레오파드 2A7은 연간 약 15에서 20대 수준만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K2의 한국 내 연간 생산 가능량은 확장 시 약 60에서 80대로 계산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럽 재무장 속도에 맞추려면 단순한 품질이 아니라 실제로 몇 대를 얼마나 빨리 내줄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이 지점에서 한국이 유럽을 넘어섰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유럽 군사경쟁연구소는 최근 레포트에서 한국 방산의 확장성을 계량화했는데 한국은 공정자동화율이 평균 45% 전후 유럽은 약 20%대 초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 기계전자 산업 기반이 하나의 국가에 집약된 덕분에 전차 포탑, 장갑판, 사격 통제장치, 파워팩 생산이 한 지역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는 생산 리드타임 단축으로 직결됐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K2의 포탑과 차체의 주요 부품 대부분을 200km 이내에 조달할 수 있는데 독일은 동일 부품을 4국 이상에서 수급해야 하는 체계라 조립 정비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하는 문제가 고착화됐습니다. 유럽이 더 충격을 받은 건 재정 효율성 부분이었습니다. 동일 성능 기준에서 단가 대비 전력 가성비를 계산하면 한국의 플랫폼이 유럽을 평균 30에서 40%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레오파드 2A7이 국가에 따라 한 대 약 180억에서 220억 원대 범위로 계약되는 반면 K2는 약 120억에서 140억대에서 거래되며 북유럽 사양까지 추가하더라도 유럽 제품보다 여전히 25% 이상 저렴한 구조였습니다. 발사 체계와 탄약 공급 비용까지 계산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폴란드는 동일 예산으로 독일 전차를 들여올 때보다 한국 전차를 배치할 경우 4단급 전력 구성이 약 1.7배까지 증가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점이 동유럽 국가들의 방산의 선택을 결정지었습니다. 특히 독일이 가장 경계하는 분야는 탄약, 포신, 장갑차의 산업입니다. 최근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연간 포탄 소비량이 150만 발 이상 증가했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포탄 생산량은 20만에서 30만 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국내 단일 기업만으로도 연간 100만 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확보했고 유럽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면 연간 200만 발 이상으로 확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가 공개된 직후 라인메탈 내부에서조차 한국과의 경쟁을 경계하는 보고가 나왔다는 분석까지 언급되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비, 신뢰성 분야에서도 한국은 유럽을 추월했습니다. 유럽군은 레오파드2의 전선 가동률이 평균 50에서 60%대에 머물렀지만 한국의 K9과 K2는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 80에서 90%대의 실증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K9은
노르웨이 동계훈련에서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환경에서도 평균 22시간 이상 연속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측정돼 북유럽 군 관계자들이 충격을 받은 사례가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성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공급망 구조와 맞물려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방산 결정 구조가 단일 체계로 움직여 독일보다 30에서 40% 빠르게 사업을 전환하고 조선, 전자, 반도체, 철강, 탄약이 한국가 안에 모여 있어 생산 효율성과 양산 속도에서 유럽을 능가하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유럽 전역에 퍼지자 독일 방산의 약점이 기술이 아니라 속도와 규모 경쟁에서 한국에 뒤처진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한국 기업이 독일의 공장까지 세우면 유럽 방산 공급망이 독일 중심에서 한국 독일 혼합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라인메탈 CEO의 경쟁도 협력도 가능하다는 발언은 결국 한국을 견제하면서도 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선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다음은 25년 10월 20일 유럽 79조 시장 한국 계약 임박 영상입니다. 폴란드의 오르카 잠수함 사업은 겉으로는 8조 원 규모지만 실제로는 잠수함 세척뿐 아니라 훈련 체계, 무장, 통신 시스템, 유지 정비 인프라까지 포함된 초대형 종합 프로젝트입니다. 폴란드가 요구한 스펙은 장보고 3 배치 2급 수준의 30일 이상 자망 지속 능력 533mm 중거래와 UGM-84K 해성 미사일 통합, 최신형 AIP 시스템,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 적용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슷한 기술이 아니라 독일 타입 21이 CD나 프랑스 스코르펜급을 한 세대 앞서는 사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잠수함은 실제 실전 운용 데이터를 가진 극소수의 체계 중 하나로 2023년 기준 수중 작전 가용률 96%, 유지 비용은 서방 잠수함 대비 3분의 1, 국산화율 80% 이상이라는 수치는 유럽 해군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61조 원 잠수함 사업에서도 독일과 결승전까지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루마니아도 그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 도입으로 한국의 신뢰성을 체감한 루마니아는 흑표 전차와 천무다연장 로켓 도입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러시아가 몰도바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자 루마니아는 자국 방위선을 강화하기 위해 300대의 전차 100문 이상의 자주포 50대 규모의 다연장 로켓 확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일 국가 기준으로 약 10에서 12조 원, 창정비와 탄약 생산, 훈련센터 건립 등 파생 계약까지 포함하면 총 15조 원 이상으로 분석됩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이미 K2C 제품 평가를 마쳤고 2025년 상반기 계약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흑표는 현존 전차 중 자동장전식의 복합 장갑을 가진 120mm 활강포의 하이드로식 서스펜션을 모두 갖춘 유일한 플랫폼으로 유럽 내 기갑 기준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의 동부방어선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포병 전력과 탄약 재고 확보를 국가적 과제로 삼으면서 한국산 체계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K9 자주포를 추가 발주했고 핀란드는 천무다연장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차륜형 자주포 카이사르는 기동성은 뛰어나지만 지속 사격 능력과 방호력에선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K9은 이미 유럽 전장에서 1000문 이상 운용 중 실제 사격 정밀도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m, 유지비는 미군 M109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럽 현지 언론들은 K9을 나토의 표준 자주포라고 부르며 프랑스와 스웨덴의 연합 포병 사업의 대안으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값이 싸서가 아니라 싸워서 이기기 위해 선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해외 매체들은 한국 기업이 유럽에서 매출을 2배로 키울 잠재력이 있다고 보면서 핵심 변수로 로컬 콘텐츠와 속도를 지목했습니다. 폴란드 K9, K2 내형 패키지에서 보았듯 한국식은 초도 물량을 빠르게 국내에서 생산해 즉시 보내고 곧바로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납기 전략을 씁니다. 이 전략은 유럽 정부가 가장 까다롭게 보는 두 축인데 작전 가용률과 국내 산업 편익 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이번 특사 파견의 타이밍도 절묘합니다. 폴란드 오르카가 결승선에 진입했고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기갑, 자주포, 다연장, 탄약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장바구니를 키우는 상황에서 한국은 패키지 제안을 손에 쥐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보병 전력 강화나 장거리 타격 능력 확장 등 한 번에 연결해 제안하면 의회 승인과 ESG 여론을 설득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전통적 강자들은 백오더 폭증, 노조 협상 등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 R&D 포트폴리오 문제로 지금 당장 필요한 물량을 대주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의사결정권자들은 점점 더 고성능과 빠른 납기라는 3박자를 요구하게 되었고, 한국은 그 요구에 맞춘 맞춤형 공장과 실전 납기 계획을 같이 들고 갑니다. 유럽 현장에서는 이미 이런 방향 전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보 공백을 메우는 즉시 전력과 5에서 10년 뒤 고도화 로드맵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면 한국은 지금과 다음을 한 세트로 인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가 숫자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납기와 가동률, 수명주기 비용, MDB 활용 가능성, EU 조달 규정과 방산 규정과의 정합성 같은 지표들이 회의실의 결정을 좌우합니다. 한국은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에서 이미 이 지표들을 실적 데이터로 쌓았습니다. 이번에 제시되는 79조 원 패키지는 그 숫자를 유럽 전장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입니다. 냉정히 말해 지난 3년 동안 유럽은 미국, 독일, 프랑스만의 공급망으로는 전장의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제가 아니라 보완을 택하고 있고, 그 보완의 최전선에 한국을 세우려는 흐름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폴란드의 잠수함, 루마니아의 기갑 다연장, 북유럽의 탄약방공, 서유럽의 장거리 타격까지 79조 원짜리 퍼즐 가운데 한국이 실제로 가져갈 조각은 얼마나 될 것인가? 특사의 여권에 꽂힌 친서와 함께 그 답을 증명할 숫자들이 유럽의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럽은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닌 한국을 선택하려 하는 걸까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실행력입니다. 미국은 공급망이 정치화되며 수출 절차가 복잡해졌고, 독일은 노조와 행정 절차 문제로 인해 평균 납기 지연이 32개월에 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폴란드 계약 이후 K2 전차는 1년 만에, K9 자주포는 8개월 만에 초도 인도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유럽 방산업계의 충격이었고, 그때부터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이 특별한 이유는 대통령실이 직접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엔 방사청이나 산업부 차원의 회담이었다면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특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국가 단위의 통화 방산외교로 격상됐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실은 방산을 단순한 수출 산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엔진으로 선언했고, 외교 금융 기술을 통합한 K-디펜스 2.0 전략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모델을 미국의 FMS와 비교하지만 한국식은 훨씬 빠르고 유연하며 무엇보다 기술 주권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됩니다. 결국 유럽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속도, 신뢰, 그리고 독립성. 지금 유럽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장기전 속에서 장비 공백이 생기는 것, 그리고 동맹 의존으로 기술 주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틈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함께 만들고 빨리 쓰고 끝까지 책임진다. 이 한 문장이 지금의 K방산을 대표합니다. 유럽의 불안한 안보 지형 속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속도라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결과입니다. 79조 원,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이번 유럽 대형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의 세계적 재편, 그 첫 번째 분수령입니다. 유럽이 한국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 될 겁니다. 이제 한국이 전장을 바꾼다. 그리고 그날 세계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술을 빼앗기던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요.